1월, 눈 내리던 새벽 겨울의 추위는 더욱 깊어갔다. 한겨울의 새벽. 내 인생이 바뀌던 그 시간. 택배 배송소에서 일을 하기 전 새벽 바람에 몸을 떨며 나는 아파트 입구를 나섰다. 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다. 밤새 내려서 소복이 쌓인 눈. 콘크리트 바닥이 하얀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작은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나는 멈춰섰다. 뭐지? 가까이 가서 내려다봤다. 얇은 담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싼 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응응. 아기가 울고 있었다. 손톱만 한 목소리. 숨이 자꾸 끊기는 울음. 나는 소리가 난 쪽으로 손을 뻗었다. 따뜻하지 않은 얼굴. 코가 콧물로 막혀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들어 올렸다. 아기의 체온은 따뜻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마 생후 며칠 정도로 보였다. 나는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다. 겨울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기가 왜 여기에? 한겨울 새벽. 나에게 온 아기를 보며 생각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아기를 이곳에 두고 간 것이다. 보육원에서 나올 때 받은 돈 300만 원. 현재 은행 잔고 500만 원. 다음 달 월세 50만 원. 최소 생활비 40만 원.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갔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18살에 그곳에서 나왔다. 그 후로는 혼자였다. 이 아기도 지금 혼자였다. 이 추위 속에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포기 속에서 버려진 아기. 그게 나 자신처럼 느껴졌다. 뭐 하는 거야, 도연아? 나는 나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담요 끝자락을 다시 정성스럽게 감싸고 바구니를 들어 올렸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따뜻한 품에 안기자 울음이 조금 작아졌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추위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이 아기를 안는 것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만이다. 오늘만 안아주고 내일 아침엔 보육원에 맡기자.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품속에 이 따뜻함을, 이 작은 생명을 놓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김도연. 그땐 32살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이였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다. 택배 상하차. 손가락이 자주 아팠고 허리가 항상 아팠다. 월급은 250만 원. 명절도 없고 휴가도 없었다.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밥 먹는 것뿐이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의 저축은 할 수 있었다. 그런 내가 이 아이가 나처럼 보육원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입양을 결심했다. 아기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고 있는 아기를 보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나는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었다. 지켜주고 싶었다. 한 명의 아빠가 되었다. 단 하루 만에 첫날 밤 나는 병원을 찾았다. 신생아입니다. 의사는 진단했다. 심장 부근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주 병에 걸릴 수 있으니 환기는 피하고 체온 관리를 잘 하세요. 난처했다. 이 작은 생명이 아프다고 하니 내 마음이 아파왔다. 의사는 계속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만 약한 체질입니다. 어릴 때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 김서윤. 서로 의지하며 살자.
그게 이름의 의미였다. 아빠의 첫밤. 밤새 나는 못 잤다. 서윤이가 숨을 쉬는지 자꾸 확인했다. 손가락을 코 아래 대고 온기를 느껴야 안심이 됐다. 새벽 2시 서윤이가 울었다. 분유를 탈 줄 몰랐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물의 온도, 분유의 양, 젖병 소독 방법, 모든 게 낯설었다. 됐어. 이제 먹어. 아기의 입에 젖꼭지를 물렸다. 열심히 먹는 아기.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살아야지. 그게 내 첫 기도였다. 그날 이후로 나의 하루 일과는 변화가 생겼다. 아침이 됐다. 나는 배송소에 전화를 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못 나갑니다. 뭐 하는 거야? 급한 일이 있어서. 실은 서윤이를 혼자 둘 수 없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봐. 숨이 차올랐다. 이웃 할머니한테 물었다. 할머니, 혹시 낮에 아기 좀 봐줄 수 없으세요? 혼자 있는 할머니는 흔쾌히 아기를 봐주겠다고 했다. 할머니는 능숙하게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돌봐주었다. 아, 그런데 제가 없을 때 돌봐주셔야 하고 조금 약한 아기라서. 할머니는 의아해했다. 웬 아기인지 더는 묻지 않았다.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어 할머니께 드렸다. 남은 돈 200만 원. 이제 생활할 돈 200만 원.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건 동안 집을 사기 위해 저축을 해두었던 돈을 쓰기로 했다. 택배 하차장에서 다음 날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힘이 더 생겼다. 오전 10시가 되면 서윤이 잘 지내나? 불안했다. 점심 한 끼를 건너뛰고 할머니 집에 가서 확인했다. 서윤이는 자고 있었다. 안도감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오후 3시 다시 확인했다. 직장 동료가 말했다. 도연이, 넌 왜 매일 중간에 튀어?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동료들이 알리 없었다. 32살 남자가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걸. 1월은 계속됐다. 매일 밤 난방비를 걱정했다. 보일러를 돌려야 아기가 감기에 안 걸리는데. 가스비는 혼자 있을 때는 난방을 하지 않았지만 아기 서윤이를 위해 보일러를 돌렸다.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아기 서윤이를 위해. 나는 새벽 배송을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은 줄었지만 월급은 2배가 되었다. 할머니가 밤새 서윤이를 봐줬다. 휴일 없이 일을 했지만 아기 서윤이를 보면 힘이 생겼다. 서윤이 몸이 따뜻하면 그게 다였다. 한 달 후 나는 서윤이를 안고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다. 겨울밤 서울의 불빛. 서윤아. 속삭였다. 아빠가 약속한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서윤이는 울음도 없이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한 숨, 약한 심장 소리. 그게 내 세상이 되었다. 서윤이가 자라면서 나는 계절을 새롭게 배웠다. 겨울은 서윤이와 나에게 항상 힘든 계절이었다. 아이는 추위에 약했다. 생후 3개월. 서윤이의 첫 겨울은 콜록. 밤새 기침하는 아이를 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약을 먹이고 분유도 먹였지만 할머니가 도와줬지만 아기 서윤이는 힘들어했다. 소아 병원을 찾는 날이 많았다. 서윤이는 폐렴으로 입원했다. 처음 병원 신세였다. 의료보험은 있었지만 입원 진료가 1박에 10만 원입니다. 의사의 말이 떨렸다. 5일 입원, 50만 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윤이가 없으면 살 이유가 없었다. 병실에서 나는 밤을 샜다.
서윤이의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를 봤다. 95% 이상이어야 안전하다고 했다. 떨어지면 알람이 울렸다. 울림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괜찮아, 괜찮아. 아기를 토닥거렸다. 아기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다행히 서윤이는 좋아졌고 퇴원할 수 있었다. 그 다음 겨울도 같았다. 그 다음 겨울도. 매해 12월이 오면 나는 긴장이 된다. 올해는 버틸 수 있을까? 의사는 말했다. 심장 구조가 약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환기는 최소한으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나는 모두 지켰다. 겨울에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습도계를 봤다. 60% 이상, 70% 이하가 최적이라고 했다. 집에 가습기를 두고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세탁물을 건조기 대신 방에 널었다. 모든 게 서윤이를 위한 선택이었다. 남다른 아이.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다. 아파도 서윤이는 잘 울지 않았다. 열이 나도, 기침을 해도, 아기가 눈을 뜨면 스스로 조용했다. 의사는 말했다. 보기엔 약해 보이지만 정신력이 강한 아이네요. 다행입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되뇌었다. 다행이야. 우리 서윤이는 강해. 서윤이가 1살이 되던 겨울, 폐렴으로 또 입원했다. 2살이 되던 겨울, 역시 입원했다. 매일 같은 계절, 같은 병원, 같은 의사. 김도연님 다시 왔네요. 의사도 우리를 알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다. 서윤이가 병원에 왔을 때 아빠 빨리 나아야지. 그렇게 말했다. 5살 먹은 아이의 목소리. 왜? 아빠가 일하러 못 가잖아.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아이에게 미안했다. 내 가난이 이 아이를 아프게 했다. 내 가난이 이 아이에게 죄책감을 줬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울었다. 서윤이를 안고 내 눈물이 아이 얼굴에 떨어졌다.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할게. 아이는 나의 품에 안겼다. 똑똑한 아이. 서윤이는 유난히 빨랐다. 5살 때 첫 글자를 인식했다. 내가 종이에 아빠라고 썼을 때 아이가 쳐다봤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말을 많이 했다. 아빠, 할머니, 아파, 밥. 짧은 단어들. 하지만 맥락을 알았다. 할머니가 왔을 때, 할머니, 아팠을 때, 아파.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소통이었다. 나는 헌 그림책을 사줬다. 시장 헌 책방에서 5,000원. 책을 펼쳤을 때 서윤이가 손으로 그림을 가리켰다. 강아지. 내 입에서 나올 뻔한 말을 아이가 먼저 했다. 맞다. 강아지야. 아이는 웃었다. 유치원 입학? 서윤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할머니가 선생님이었다. 사실은 보육비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도움으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다. 학습지를 좋아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색칠하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자를 깨쳤다. 6살이 되던 해 서윤이가 신문을 들더니 아빠, 이게 뭐야? 손가락으로 자막을 가리켰다. 뉴스야. 아이는 중얼거렸다. 뉴스. 그리고 다음 글자로 넘어갔다. 한 글자씩 읽기 시작했다. 유치원 담임이 나를 불렀다. 아버님. 긴장했다. 아이 발달이 아주 빠릅니다. 보통 아이들은 7살에야 글자를 배우는데 서윤이는 이미 문장을 읽고 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능이 뛰어난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교육은 안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배운 건 처음입니다. 그날 집에 와서 나는 서윤이를 안았다. 우리 서윤이가 똑똑하네. 아이가 말했다. 아빠도 똑똑해. 그 말이 내 가슴을 부셨다. 5살 또 다른 계절. 그 겨울 5살 서윤이는 다시 폐렴으로 입원했다. 4번째였다. 병실에서 나는 책을 읽어줬다. 아이가 고른 책은 이건 뭐야? 의료용 교과서였다. 나는 한참을 머뭇거렸다. 하지만 읽어줬다. 폐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아빠, 폐가 너무 많이 일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서윤이 폐가 힘들어했어. 아이는 다시 말했다. 그럼 앞으로 폐를 잘 지켜야겠다. 5살짜리가 자신의 몸에 대해 이미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퇴원했다. 의사는 역시 같은 말을 했다. 내년 겨울이 올까봐 두렵네요. 매 이맘때마다 입원하시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내년은 다를 거야. 이제 나는 중장비 기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급이 더 높았다. 하지만 위험도 더 컸다. 내년엔 서윤이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어. 서윤이를 안고 나는 다짐했다. 우리 함께 병원에 오는 건 이 겨울을 마지막으로 하자. 아이는 나에게 말했다. 아빠 약속해. 뭘? 내가 커도 이렇게 안아줄 거지? 나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다. 그래, 계속 안아줄게. 서윤이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니까. 공부는 1등, 체력은 꼴찌였던 서윤이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입학식. 서윤이는 리본이 달린 원피스에 따뜻한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아빠 나 예뻐? 예쁘다. 최고다. 아이는 웃었다. 나는 아이의 목에 빨간색 목도리를 해주었다. 첫 번째 성적표. 전교 1등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다. 아버님, 우리 서윤이 정말 똑똑합니다. 한글은 물론이고 수학도 아주 빠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보기 드문데요. 앞으로 특별반도 고려해 보세요. 통화를 끊고 나는 서윤이를 들어 올렸다. 우리 서윤이 1등이었어. 아이는 내 목을 안으며 웃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운동회였다.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는 50m 달리기. 서윤이는 시작선에 섰다. 출발. 다른 아이들은 내달렸다. 서윤이는 20m를 달렸다. 그리고 쓰러졌다.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고 숨을 쉬지 못했다. 나는 운동장을 뛰어나갔다. 아이를 들어 올렸다. 서윤아, 괜찮아? 아이는 기침으로 답했다. 학부모들이 쳐다봤다. 왜 아이가 쓰러졌어? 그 시선들이 내게 박혔다. 병원. 의사는 진단했다. 폐렴의 초기입니다. 이번엔 입원 없이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운동은 금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윤이는 울었다. 아빠, 나 병신이야? 내 심장이 깨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우리 서윤이는 특별해.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 특별히 뭐야? 너는 공부는 제일 잘하고 마음도 제일 착한 아이야. 그게 특별한 거야. 아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도 싫어. 친구들 앞에서 쓰러지는 게 싫어. 나이는 같지만 이제 서윤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운동회 후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서윤아, 같이 해. 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나 못해 아파서.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뒤부터 서윤이는 늘상 혼자 있는 사간이 늘었다. 서윤이는 약하니까 우리끼리 놀자.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서윤이는 책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자주 갔다. 아빠, 이 책 빌려도 돼? 과학책, 역사책, 문학책, 초등학생이 읽을 책이 아닌 것들을 읽었다. 그리고 물었다. 아빠, 사람은 왜 죽어? 글쎄, 책에 있었어. 세포가 늙으면 죽는데 6살짜리가 세포 분열에 대해 설명했다. 성적표의 의미.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윤이는 더 똑똑해졌다. 2학년 전교 1등, 3학년 전교 1등, 4학년 전교 1등, 5학년 전교 1등, 6학년 전교 1등. 매년 같은 결과였다. 학예회에서 그림 대회 1등, 독서 감상문 대회 1등, 수학 경시 1등, 모든 게 1등이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절대 자만하지 않았다. 성적표를 받으면 아빠 봤어? 이렇게 물었지만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없었다. 대신 있던 건 책임감이었다. 아빠, 나 약해도 공부는 잘할 거야. 그래, 우리 서윤이는 잘할 수 있어. 아빠는 일해야 하니까. 내가 공부로 도와줄게. 10살짜리가 아이가 아버지를 걱정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서윤이는 더 컸다. 하지만 여전히 작았다.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키가 10cm 작았다. 약한 체질은 성장도 방해했다. 첫 번째 중간고사. 전교 1등이었다.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진 게 있었다. 남학생들의 시선이었다. 이쁜 아이였다. 조용했지만 눈빛이 특별했다. 1년 후, 한 남학생이 이준호, 나이는 서윤이보다 2살 많은 대학 1학년 의학도였다. 서윤이를 본 건 도서관에서였다. 혹시 공부할 때 방해 안 될까?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서윤이는 웃었다. 그렇게 시작됐다. 사랑을 배우다. 처음으로 서윤이는 공부 말고 다른 걸 생각했다. 이준호와의 시간. 그와 있을 때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건 병이 아니었다. 심장이 하는 일이었다. 너 나 좋아? 물어봤을 때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니요. 어떻게? 말도 더듬었다. 이준호는 웃었다.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인가요? 네, 그래요. 순진했다. 그걸 이준호는 사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그 겨울, 서윤이는 쓰러졌다. 운동회가 아니라 시험장에서였다. 중간고사, 국어시험 중, 콜로, 기침이 나왔다. 아, 그 다음엔 의식이 없었다. 구급차가 왔다. 나는 일터에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서윤이가 시험 중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흔들렸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진지했다. 심장이 더 약해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MRI, CT, 심전도. 검사는 계속됐다. 나는 대기실에서 손톱을 깨물었다. 심장 전문의가 나를 불렸다. 아버지, 의사는 심각했다. 심방 중격 결손 ASD 있습니다. 심장의 벽에 구멍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귀가 먹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운동이나 무리를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 낫나요? 네, 수술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내 세상이 끝났다. 3천만 원. 병실에서 서윤이는 울지 않았다. 아빠, 응?
내가 수술 받을 거야. 그래, 우리 서윤이 건강해지려면. 그럼 아빠 일 못 가네? 내가 울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 약속해. 뭘? 나 다 나으면 열심히 공부할게. 의대 가서 사람 살리는 사람 될게. 내 눈물이 터졌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서윤아, 살아나.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나는 살던 집을 빼기로 했다. 서윤이가 살아나면 그게 다였다. 수술 실험.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목이 쉬었다. 제발 이 아이는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부디, 제발. 간호사가 손을 잡았다. 보호자님 괜찮으실 겁니다. 우리 의료진이 수술은 3시간이 걸렸다. 나는 그 시간을 몇 초를 센 것 같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내 무릎이 휘어졌다. 아직도 그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세상이 다시 색깔을 가지는 기분. 우리 서윤이가 살았다. 병실에 들어갔다. 아이는 깨어 있었다. 눈을 떴다. 아빠.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내 인생이었다. 수술 후 1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의사의 말이 맞았다. 심장은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건 트라우마였다. 너무 움직이면 아파하지 않을까? 운동을 해도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준호가 있었다. 매주 도서관에서 만나던 이제는 대학 3학년. 의학도였다. 서윤아, 운동해야 해. 심장이 더 강해져. 진짜? 응, 나를 믿어. 이준호는 서윤이와 함께 걷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조금 빠르게. 한 달 후, 서윤이는 아침마다 조깅을 했다. 우리 서윤이가 이렇게 뛸 수 있네. 눈물을 흘렸다. 첫 데이트.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서로가 특별하다는 걸. 나 너랑 평생 있고 싶은데. 이준호가 말했을 때 서윤이는 대답했다. 네, 저도요. 단순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아버지와 이준호. 나는 그 남자를 좋아했다. 처음엔 의심했다. 우리 서윤이가 병약한데 저 남자가 진심일까? 하지만 이준호는 달랐다. 병원 출입증을 보여줬다. 서윤이 정기 검진 때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우리 서윤이 봐줘서. 이준호는 웃었다. 아버지, 저도 좋아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를 신뢰했다. 약대 합격. 고등학교 3학년. 서윤이는 약대에 합격했다. 전국 상위 1%. 장학금 4년 전액. 나는 그때 처음으로 미래를 봤다. 우리 서윤이가 의학인이 될 거야. 졸업식 날. 나는 담임 선생님께 인사했다. 3년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대학 입학, 그리고 약속. 약대 입학식. 서윤이는 대학생이 됐다. 동시에 이준호는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둘 다 보건 계열. 둘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였다. 한 번은 이준호가 물었다. 서윤아, 나랑 결혼할래? 너무 갑자기인데. 농담 아니야. 그가 진지했다. 너 정말 사랑해. 평생 함께 있고 싶어?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식으로는 아직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약혼했다. 약혼, 그리고 선택. 약혼식? 대학 캠퍼스의 카페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모임. 이준호의 부모님도 왔다. 우리 준호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준호의 어머니는 나를 보며 인사를 했다. 우리 서윤이도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다.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이었다. 결혼은 2년 후로 잡았다. 이준호가 인턴을 마치고 직업의사가 된 후, 그 사이 서윤이는 약대 공부를 이어가기로 했다. 모두가 축복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 몸이 안 좋았다. 새벽 배송은 이제 못했다. 무릎이 안 좋았다. 허리도, 손도 자꾸 떨렸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서윤이가 걱정할까봐. 하지만 결국 서윤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아빠, 건강검진 받아야 해. 괜찮아, 괜찮아. 아빠, 강하게 말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진단은 암이었다. 위암, 3기. 의사는 말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후는 50대 후반이시면 장기 생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머리가 하했다. 서윤이를 봤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숨겨진 진실. 서윤이가 알고 있었다. 내가 아팠다는 걸. 약혼식 때도 마지막 행복인 줄 알고 있었다. 아빠, 울음이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운이 없나? 나는 아이를 안았다. 서윤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수술 받아야지. 우리 함께. 응, 우리 함께. 딸 서윤은 결혼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이준호에게 말했다. 미안해. 결혼을 늦췄으면 좋겠어. 그가 묻지 않았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대신 의사로서 환자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안다는 듯이 알겠어. 그렇게만 말했다. 수술과 회복, 위절제술, 항암제. 나는 다시 한번 죽음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서윤이가 옆에 있었다. 아빠, 내가 있으니까 힘내. 서윤이는 약대 공부를 접었다. 뭐 하는 거야? 아빠 봐줘야지. 서윤아, 아빠는 내 생명이야.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이준호는 기다렸다. 1년, 2년. 결혼은 자꾸만 늦어졌다. 나는 항암제로 약해졌다. 백혈구도 낮았다. 감염 위험이 컸다. 의사로서는 이준호가 말했다. 전문가로서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준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아, 내가 더 기다릴게. 뭐? 나를 떠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봐야 할 것 같아. 넌 지금 결혼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아. 서윤이는 울었다. 준호, 난 너무 좋아하는데 아버지를 두고 지금 상황에 결혼할 수가 없어.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우리 서윤이가 진짜 커버렸다는 것을. 서윤이는 말했다. 아빠, 나를 봤다.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내가 준호를 놓을게. 뭐라고? 아버지를 택할게. 내 심장이 멈췄다. 서윤아, 그럼 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넌 행복해야 해. 아버지. 서윤이의 강한 목소리였다. 어른의 목소리였다. 아버지가 없으면 내 행복도 없어요. 어른이 된 딸. 서윤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약대를 졸업했다. 결국 이준호와는 헤어졌다고 했다. 이준호와 헤어진 지 2년 후, 항암제로 시달리던 내가 조금 나아진 후, 딸은 약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제약회사에 들어갔다. 연구원으로. 내가 본 서윤이는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독립적인 한 명의 어른이었다. 첫 월급, 제약회사 첫 월급. 서윤이는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돈을 내 손에 쥐어줬다. 아빠 여기 제 첫 월급이에요. 눈물이 났다. 서윤아,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돌봐야죠. 아빠는 건강만 회복하세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제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다. 작은 집. 서윤이는 월급으로 작은 집을 샀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다. 아빠, 여기서 편해? 응, 여기 좋아. 사실은 어디든 좋았다. 서윤이가 있는 곳이 좋았다. 새벽 출근. 서윤이는 새벽 일찍 일어났다. 항상 나보다 먼저. 아빠, 아침 먹고 나가야지. 밥을 차렸다.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쯤부터 서윤이가 하기 시작했다. 서윤아, 네가 먹어야지. 아빠, 저 먹고 나가요. 혼자가 아니었다. 매 끼니 함께였다. 밤 10시 귀가. 서윤이의 일은 힘들었다. 신약 개발팀. 밤 10시에도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날은 내가 밥을 데워뒀다. 아빠 먹었어? 응, 먹었어. 넌? 회사에서 먹고 왔어. 어른이 되어도 우리 서윤이는 남을 먼저 생각했다. 한 번은 이준호를 만났다. 거리에서. 서윤이. 그가 먼저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했다. 너 지금 뭐해?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되었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말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너를 놓쳐서.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그가 눈물을 흘렸다. 의학인의 꿈. 서윤이의 꿈은 변하지 않았다. 아빠, 언젠가는 새로운 약을 만들 거예요. 그래, 우리 서윤이면 할 수 있지. 아픈 사람들을 덜 아프게 할 수 있는 약을 만들 거예요. 고등학교 때의 약속. 나중에 사람 살리는 일 할래.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다. 돌아오는 해. 시간이 흘렀다. 3년. 내 암은 억제되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살 수 있게 됐다. 의사는 말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이가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살아주셔서. 또 다른 1월이 왔다. 26년 전. 눈이 내렸다. 나는 서윤이와 함께 창밖을 봤다. 서윤아. 네. 기억해? 뭐려? 1월에 너를 만났어. 네. 아빠가 눈 속에 버려진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간단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있었다. 작은 선물. 1월 15일. 서윤이가 선물을 가져왔다. 아빠, 여기 받으세요. 상자를 열었다. 집 열쇠였다. 이게 뭐야? 등기부등본이에요. 손이 떨렸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김도현 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아빠 집이에요. 아빠한테 집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이지만 아빠한테 더 좋은 집 선물할 거예요. 언제 이런 집을? 작년부터 돈을 모아서 이달에 끝냈어요. 내 눈물이 터졌다. 26년 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눈 속에서 울고 있는 서윤이를 데리고 왔다. 지금 서윤이는 내게 집을 주었다. 생명뿐 아니라 그 작은 몸으로 내 집을 마련해 주었다. 또 다른 선물. 서윤이가 다시 뭔가를 꺼냈다. 차 키였다. 이건 아빠 차예요. 너 돈이 많아? 서윤이는 웃었다.
제 보너스 다 썼어요. 그 말에 나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작은 아기였던 서윤이가 눈물이 흘렀다. 내가 서윤이의 손을 잡았다. 서윤아. 네. 아빠가 미안해. 왜요? 너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서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거짓말 하지 마. 진심이에요. 아이가 말했다. 어른의 목소리로.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아빠 덕분에 약사가 됐고, 아빠 덕분에 이 일을 해요. 내가 어떤 약을 만들 때 항상 생각해요. 아빠처럼 약한 누군가가 이 약이 필요할 거야. 아빠가 있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내 세상이 흔들렸다. 이제는 달랐다. 내가 도움을 받는 쪽이었다. 감기 걸렸을 때 서윤이가 약을 챙겨줬다. 아빠, 이거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통증이 있을 때 서윤이가 안마를 해줬다. 서윤이는 항상 나를 보살폈다. 괜찮으세요, 아빠? 나는 그때마다 딸이 있어 행복했지만 내가 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서윤이는 달랐다. 아빠,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의 딸이에요. 그 말에 나는 비로소 딸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는 처음에 서윤이를 구했다. 눈 속에 버려진 아기를 안아서 이제는 서윤이가 나를 구한다.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매일을 함께하며 아빠가 없으면 제 인생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나는 이제 58살이다. 서윤이는 26살. 26년이 지났다. 매 겨울 나는 여전히 그날을 떠올린다. 눈 내리던 새벽, 작은 바구니, 울음 같은 희망, 사람을 살리는 일, 제약회사 입사 3년 후 서윤이는 신약개발팀의 팀장이 됐다. 한국인 여성 중장년층의 골다공증 치료제, 5년간의 연구, 수십 번의 실패, 그리고 승인, 식약처 승인이 떨어졌다. 나는 회사 앞에서 서윤이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 서윤이가 나왔을 때 그 얼굴이 달랐다. 아빠, 달려왔다. 뭐야, 뭐 좋은 일 있어? 우리 약이 승인 났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안았다. 정말? 네. 우리 서윤이 정말 잘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회사에서 축하 이메일이 왔다. 김서윤 팀장의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신문사도 보도했다. 20대 여성 연구원 치료제 개발 성공. 하지만 서윤이는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신경도 안 썼다. 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약이 중요한 거죠. 약? 네, 이 약으로 어떤 할머니가 강해질 거예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서윤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사람 살리는 일 할래. 고등학교 때 그 약속이 이제 그건 현실이었다. 약 출시 후 서윤이는 환자 편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김 팀장님. 저는 61세 폐경기 여성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며 움직이기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고 3개월 후 골밀도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손녀와 뛸 수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서윤이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약이 효능이 있어요. 알지, 우리 서윤이가 만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빠를 보며 만들었거든요. 나는 그 말을 이해했다. 어떤 약을 만들 때도 아빠처럼 약한 누군가를 생각했다는 것. 서윤이 회사에서 행사가 있었다. 신약개발팀 워크쇼. 팀원들의 가족을 초대하는 날. 아빠 오실 거죠? 뭐,
회사에 내가 가도 돼? 당연하죠. 나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다. 제약회사 회장이 나를 봤다.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회장은 내 손을 잡았다. 이런 딸을 둔 아버님 정말 행운이세요. 나는 대답했다. 제가 행운입니다. 나는 서윤이에게 말했다. 서윤아, 자랑스럽다. 뭐가요? 넌 돈도 많이 벌고, 약도 잘 만들고, 사람도 살리고. 아빠, 그런데 제일 자랑스러운 게 넌 날 안 잊었어. 바쁜 와중에도 맨날 아빠한테 왔어. 그게 최고야. 서윤이는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저는 아빠 덕분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시간이 또 흘렀다. 1년. 나는 이제 59살. 서윤이는 27살. 아침의 일상. 매일 아침. 서윤이는 나보다 먼저 일어났다. 아빠, 일어나세요. 나는 눈을 떴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몇 시야? 6시 30분이에요. 아직 자도 되는데. 아니요. 아침 먹고 약 챙겨 드셔야죠. 그렇게 매일이었다. 밥상을 펼쳤다. 김, 계란말이, 미역국. 서윤이가 만들었다. 어제는 피곤해 보였어. 네, 실험이 길었어요. 밥 좀 많이 먹어. 네, 아빠도. 우리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 일상적인 말.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 출근 전, 신발을 신기 전, 서윤이는 항상 내 얼굴을 봤다. 아빠, 오늘 약 챙기셨어요? 응. 혈압계는? 응. 아빠, 오늘 무리하면 안 돼요. 알았어. 마치 엄마가 딸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아빠와 딸이었지만 마음은 같았다. 퇴근 후, 밤 9시, 서윤이가 들어왔다. 아빠 다녀왔어요. 응. 오늘 회사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는? 좋았어. 실은 나는 하루 종일 서윤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다. 날씨가 좋은 날,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공원에서 내 팔짱을 낀 서윤이. 아빠, 여기 좋아? 응, 좋다. 내일도 올까요? 응, 또 오자. 매일이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 반복이 내 생명이었다. 밤 11시에 수다. TV를 보며 아빠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아팠죠? 응, 정말 많이. 미안해요. 왜? 아빠를 힘들게 해서. 서윤아, 미안해할 건 없어. 넌 내 기쁨이야. 그래도 약속해.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네. 그 밤 나는 잠들기 전에 기도를 했다. 우리 서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끝이 아닌 시작인 우리 딸 서윤이의 행복을 빌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